네, 강재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경제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연은 LL 시대 경제 상황 진단 및 내년도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수 교수님께서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 IMF, 월드뱅크 컨설턴트 역할을 하신 후 2009년부터 서강대학교에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역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제가 드리고 가는 말씀을 이렇게 아주 유쾌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주제 자체가 L이 시대 경제 상황이라고 L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주셨는데 저는 L인데 L은 맞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수평선이 이게 정말 수평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살짝 올라올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성장이 낮은 데서 비롯되는 L이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오늘 강연을 드릴 내용은요. 먼저 한국 경제 성장의 현황과 도전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우리가 저성장의 문제를 돌아볼 때 생각하게 되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하는 식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70년대부터 90년대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요. 그 각각의 요소에서 지금은 무엇이 빠졌길래 성장이 늦어졌는지를 접근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결국은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성장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종착되게 되는 지점이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보는데 우리가 산업과 여러분들에겐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기업 동학의 관점에서 생산성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저는 뭐 단기 전망은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과 관련돼서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오그래픽 폴리티컬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나라의 성장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을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 빨간색 굉장히 높게 지나간 게 우리나라 성장률이고요. 참고로 미국하고 일본을 같이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성장률이 70년대에는 뭐 12% 평균 뭐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다가요. 80년대, 90년대는 이게 10% 미만 한 8%대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더 낮아지고 2000년대에서 2010년대를 오게 되면은 포인트가 되나요? 예, 뭐 0에서 2% 아니면 뭐 그것보다도 더 낮은 수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굉장히 성장이 빨랐던 고성장 시기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거두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2%의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룰 오브 세븐이라 그래갖고 70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70을 12로 나누면 대충 6년에서 7년마다 우리나라의 GDP가 2배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2%로 갔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6년이면은 2배로 가던 게 5년이 지나야지 이제 2배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뭐 5년만 있어도 회사에서 연봉이 따로 안 올라도 월급이 2배가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현상에서 지금은 내가 시작한 연봉에서 은퇴할 때까지 연봉 2배가 회사에서 따로 올려주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이 둔화되었는가를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물적 자본이 있고요. 기계하고 공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은 그 취업자 수하고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 취업자 수하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인적 자본.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총 요소 생산성인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자본인데 그 70, 80, 90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줄어든 게 보이고요. 우리나라는 인력 자본으로 성장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숫자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는가 두 가지가 모두 작동을 하는데 사실은 70년대에는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실 80년대, 90년대에는 그 얘기를 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오히려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색깔을 보시면 빨간색입니다. 그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할 때 어떤 투입 요소를 배제하고 나서도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게 그 효율성, 혁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런 혁신의 강도가 꾸준하게 낮아져서 지금 2010년대를 보면은 위에는 안 보이고요, 밑에 마이너스로 조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OECD나 우리가 그 좋아하는 OECD하고 신흥국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빨간색이 여전히 예전에는 높다가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이 성장률이 OECD 상위 50%나 OECD 국가 그 검정 파랑색보다는 낮아져 있고요. 신흥국가보다는 약간은 높은 수준이지만 이 생산성 성장률이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성장률뿐만 아니라 그 높은 성장률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성장을 빠르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보통 둔화가 되는데, 그렇게 둔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진화라는 주제로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봤는데요. 우리 경제가 끊임없이 굉장히 혁신적인 산업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70년대에는 옷 만들고요, 신발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그 녹색으로 그리고 그게 파란색 여기서 보이는 품목이고요. 이런 것들이 잠깐 선박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렇던 그 섬유에서 우리가 자동차하고 전기 전자로 가고요. 전기도 생각을 해보시면 80년대에는 백색 가전이라 그래서 냉장고, 라디오 만들다가 TV 만들다가 그러다가 그게 LCD로 가고 전화기로 가고 전화기도 스마트폰으로 가고 그 핵심 부품인 반도체로 갑니다. 사실 전 세계의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거의 가장 높은 산업으로 꾸준히 진화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왔고요. 그러면 다음에 반도체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라고 쳐다본다면 지금까지는 별로 답이 없어 보인다는 게, 지금 혁신으로 성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고 생산성이 아직 높게 유지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좀 더 혁신적인 산업으로 감에 따라서, 근데 그 혁신적인 산업이 우리나라에는 제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선진국들이 겪었던 그 탈산업화의 경로하고는 좀 다른 경로를 겪게 됩니다. 보시면 왼쪽은 부가가치 비중이고요, 오른쪽은 고용 비중입니다. 둘 다 제조업의 비중인데, 보시면 선진국들이 약 5,000불 정도의 그 1인당 GDP를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은 대부분 제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뭐 OECD 상위 50%, 뭐 OECD 국가 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떨어지고 고용 비중도 같이 떨어집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고용 비중은 다른 나라와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제조업은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것 같더니 오히려 올라갑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올라갔다라는 현상이 고용비 줄어듦에도 가능했던 것은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이고요. 이 과정에는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 차이나 팩토리라고 부르는 중국 경제가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에 편입돼서 우리 경제학자들은 요새 아시아 팩토리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과정에 중간재를 공급하면서 중국 경제의 호황을 우리나라가 덕을 봤었고, 그 과정에서 고용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수준을 유지하는 그 탈산업화 현상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생산성의 증가가 예전과 같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보면은요, 이거는 저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준비해달라고 그런 자료 때문에 코로나 이후를 비교한 건데요. 코로나 이전은 우리가 일로 봤을 때
미국은 한 5% 이상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약 2 내지 3% 정도의 낮은 성장률로 성장률 증가율 자체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성장률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한번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미국을 일로 놓고 우리나라하고 OECD의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면 OECD도 미국에 비해서 물론 OECD 상위 50%는 미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 정도까지 높이 미국을 따라오다가 최근에는 미국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20%밖에 안 되던 생산성 수준이 60%까지 올라왔는데 2000년대 이후로 정체됐을 뿐만 아니라 2010년대에는 오히려 그 미국에 비해서 생산성 수준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성 성장률이 떨어지고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저는 산업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좀 크게 보겠습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를 놓고 보면 이번엔 OECD를 100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OECD 빨간색이 우리나라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낮고 서비스 검정색은 60%, 제조업은 거의 100%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은 OECD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조업 대비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OECD에서 독보적인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일부 제조업하고 비교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높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그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제조업 성장률도 이제 중국에 비해서는 따라잡혔고요. 서비스업 생산성 성장률은 중국에 비해서 낮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 수준이 낮고 성장률 자체도 높지 않다라는 점에 우리나라 생산성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를 하나 찾아볼 수 있고요.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중소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이 나이가 어릴 때만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보면 나이가 어린 기업이 성장을 하지 오래된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창업기업의 비중이 중요한데요. 창업기업의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권에 비해서 녹색입니다. 창업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뉴스 아니냐라고 보면 10년 미만 기업의 숫자를 보면 이거는 다른 나라랑 트렌드가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가 창업이 줄어들 때 우리나라가 유지를 하긴 했으나 젊은 기업의 비중이 별로 그렇다고 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젊은 기업의 폐업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상대적으로 성장력이 높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젊은 사업체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 않다는 거고요. 이건 새 그림이긴 한데 어쨌든 젊은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것을 산업별로 봤을 때도 여기서 파란색이 그 혁신이 높은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인데 이 산업에서의 기여도가 2010년대 이후로 떨어졌다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관심 있게 물어보는 질문인데 저는 그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국이 그럼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예전에는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 성장률이 미국보다 전망치가 현저하게 낮고요. 반 정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져도 1인당 소득이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생산을 적게 해도 나눠 가지는 사람 숫자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분모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인가?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산업 노동 생산성 보여드리니까 지나가고요. 그러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 산업을 봤습니다. 이 노란색이 그 파이낸스고요. 그나마 파이낸스는 미국의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들은 다 40에서 30%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미국을 100으로 보면 42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질적인 변화를 얼만큼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지만 생산성 그 성장률이 낮다라는 게 좀 문제고요. 우리나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 중에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총량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이렇게 총량이 늘어나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면 그거는 그냥 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대출 증가가 금융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의 서브프라임인데 미국은 서브프라임이 증가할 때 대출의 질 악화를 동반했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미국의 은행만큼 보다는 훨씬 똑똑해서 생산성은 낮아도 그 대출 관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총량이 늘어났던 시기를 살펴보면 부동산 급증기고 이게 부동산은 어떤 투자적인 성격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집을 삶에 따라서 대출을 늘리는 어떤 당연한 금융 서비스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요. 반면에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를 보면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바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그 IMF 이후에 기업 대출이 가계 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가계 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총량의 양은 많지만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보자면 별로 높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한 차주와 여전히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문제. 특히 우리나라의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크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들이 점점 소득을 늘리는 과정에서 대출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를 적게 하고 이자를 많이 내고 자기에 대한 다른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어떤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슈가 된다는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낮느냐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대출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가 됐고요. 취약한 차주의 부실률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고 있고 취약한 차주는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이나 신용은행 기타 대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업권의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은행권의 시스테믹 리스크로 가기에는 이렇게 문제가 아직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일단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아파트하고 대규모 PF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증권사하고 저축은행은 아파트의 비중이나 이런 건 작고 규모도 작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자율인데요. 사실 최근에 이자율이 10년 우리가 연준의 이자율과 한국은행의 이자율을 보는데 시장 이자율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년 국채 금리가 최근에 5%를 넘겼다가 다시 조금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이자율이 앞으로 사실 연준에선 이자율 높게 유지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시장이 믿지를 않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진짜 높게 올라가나 보다라고 믿게 된 것 같은데 연준이 내놓은 프로젝션인데요. 올해 3월부터 6월, 9월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 연준 이자율의 추이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뭐 GDP 이런 거에 대한 걸 보시면 뭐 이게 GDP 이런 게 생각보다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년 12월 이자율을 작년 12월에 4.1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3월에 4.3으로 뜁니다. 3월에 4.3에서 4.6으로 뛰고요. 이번에 4.6에서 5.1로 뜁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5.6으로 가면 내년에 4.6으로 1%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50bp밖에 안 내릴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건 아마 올라가봤자 25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얼마나 이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인가가 시장의 중요 이슈인데
이게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올해는 이자율이 오른다. 당연히 알고 누구나 그에 맞춰 채권 투자를 했고 내년에 이자율이 내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자율이 내년에 생각보다 내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에 가지고 있던 국채들을 다 팔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제가 잘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해서 GDP는 높게 올리고 실업률은 낮게 내리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견조한 경제가 계속 갈 것인가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중립값인데 참고만 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관련돼서 우리나라 장기 경제 성장을 전망해 보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예, 뭐 1% 정도의 성장률을 뭐 10년 뒤에는 가져가게 될 거고, 뭐 20년 정도가 지나면 1%를 유지하기도 좀 힘들다는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전망은 가장 최근에 IMF의 경우는 우리나라를 올해는 1.4, 내년은 2.2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올해 성장률을 생각을 해보시면 꾸준히 그 아래로 조정을 해왔고요. 예. 그다음에 그 글로벌 IB는 이거보다 좀 낮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경제에서는 단기적인 전망도 계속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주식을 살 때는 계속 가격을 올려야지 따라잡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떨어지는 주식을 팔 때는 자기가 내린 가격에 안 팔리죠. 계속 자기가 파는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트렌드가 하향할 때 단기 전망도 이게 따라서 떨어지는 게 흔한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서 나오는 단기 전망을 너무 과신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특히나 디리스킹이라 그래서 그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미국이 디리스킹 이거는 리스크를 매니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보이드하라 피하라는 식의 조언을 합니다. 아예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리스크 관리하지 말고 중국 경제에서 공장하는 걸 아예 피하는 게 미국 정부의 조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에 따라서 중국과 정말 헤어질 수 있는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얘기는 그 이어지는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과 노동 생산성 문제 등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